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작가 손희웅님의 신간 알고 떠나는 호주 여행 지식 가이드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 4월 4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작가 손희웅님의 신간이죠. 알고 떠나는 호주 여행 지식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목이 좀 길어서 이 녹음 중에 혹시 줄여서 읽을 때는 알떠라고 부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관심 가는 대로 아주 무질서하게 쥐파먹듯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살펴보는 5가지 접근을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접근마다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제목은 책에 있는 제목이 아니고 이 녹음을 끌어가기 위한 소제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소제목을 보죠. 첫 번째 소제목은 제2의 고향입니다.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제2의 고향에서 이 녹음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제2의 고향을 떠난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제가 짐작합니다. 제2의 고향이라는 건 적어도 제1의 고향에서 한 만 킬로는 떨어져 있어야 그거를 제2의 고향이다 라고 부를 만한 근거가 되겠죠. 이 책의 15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거기가 머리말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주는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다. 그러다 보니 비판보다는 애정이 앞섰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 책은 호주 역사의 흐름을 시간에 따라 정리했다. 그리고 몇 줄을 건너뛰면 거친 자연 속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공존하며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들어 온 호주의 진정한 모습을 여기에 담아보고자 한다. 요 부분이 이 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전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첫 번째 소제목을 골랐어요. 제2의 고향. 이 작가에게는 여기가 두 번째 고향이고 두 번째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 역사책을 쓰신 거죠. 여기까지가 5가지 접근 중 첫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뭐다? 그걸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가죠. 두 번째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혹시 이 책을 어디에서 만나신다면 그리고 이 책을 볼 시간이 20초밖에 없으시다면 괜히 겉장 앞뒤 아니면 차례 이런 데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곧바로 58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58, 59, 60페이지가 제 생각에는 이 책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이 58페이지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저렇게 있는지, 이 시드니에 오는 비를 다 맞으면 저기 저렇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재밌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조사하셨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아주 흥미진진하고 꽉 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58페이지부터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시고 나서 키위랑 호주 과자와 멜번에 산다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 관한 녹음을 들으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풍악을 울려라 라는 제목의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제목으로 가죠. 세 번째 제목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이 책의 9장에 관한 것인데요. 9장의 제목이 이겁니다. 아서 필립 이후의 혼란과 이를 수습한 호주의 아버지. 이게 9장의 제목인데요. 9장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느냐 하면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10장인 호주 내 식민지 확장 과정, 그 사이에 이 9장이 있습니다. 이 9장의 주인공은 19세기 초에 총독을 하였던 라클란 맥쿼리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길 이름도 맥쿼리, 무슨 대학 이름도 맥쿼리라는 이름 잔뜩 보게 되죠. 그 이름이 이 사람한테 온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는 1810년이니까 영국 사람들이 여기 오기 시작한 지 20년 조금 넘었을 때죠. 아직도 무질서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와서 도로는 어떻게 하고 집을 지을 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여기 설립하고 그 병원이 지금 그 주립
미술관 그 마당 건너편에 있는 그 병원이죠. 그게 200년 이상 된 건물이란데 이런 것도 설립하고, 그리고 또 이 초기 식민지의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 화폐는 어떻게 하고 이런 등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르는 말이 호주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 호주의 아버지로서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호주라는 것의 나라 이름을 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식민지의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하여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문서에서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 전에는 여기를 테라 오스트랄리스, 이게 라틴어라는데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기 나라 이름과 이 호주의 아버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주, 뉴질랜드도 그렇고 이 서양 애들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뭐 중학생 때쯤 되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알파벳 숫자 놀이, 그런 게 있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알파벳을 숫자로 바꿔서, 그러니까 뭐 A는 1, B는 2, 뭐 이렇게 하면 뭐 G는 7, 뭐 P는 16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숫자로 바꿔서 막 친구들끼리 그 마치 암호인 것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놀이를 하죠. 그래서 좀 긴 문장을 숫자로 바꿔 놓으면 그게 그냥 딱 봐가지고는 어렵고 좀 앉아가지고 그거를 좀 계산을 좀 해야 되죠. 지금은 인터넷상에 뭐 알파벳을 숫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문장을 치면 그 밑에 숫자로 쭉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숫자를 알파벳으로 이런 것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책의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 뭔가 좀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테라 오스트랄리스를 이거 숫자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25, 18, 18 뭐 이렇게 돼가지고 테라는 62고 그 숫자를 다 더하면, 오스트랄리스는 그 숫자를 다 더하면 12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2와 120을 더하면 182가 되는 것이죠. 이 182가 호주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라틴어고, 한자로 쓴 호주를 보면 그 호자는 17획이고 주자는 9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치면 26획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책에 호주는 왜 호주라고 부르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이 책을 직접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두 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무의미해 보이는 숫자들이죠. 182가 한 번 나왔고 26이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라클란 맥쿼리에 대한 이 부분은 아까도 보았지만 이게 9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뭐 이리저리 조합해 보다가 182에서 26을 빼고 또 9를 뺐더니 147이 되더라고요. 이 라클란 맥쿼리의 묘비에 이 사람이 호주의 아버지다라고 적혀 있다는 이런 내용이 14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심코 145와 147을 더한 292페이지로 가봤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145에 호주의 아버지가 나왔으면 거기에서 어떤 숫자의 조합을 통해 어떤 다른 페이지로 갔다면 거기 뭐가 나와야 놀랍겠습니까? 호주의 어머니가 나와야 놀랍겠죠? 호주의 어머니가 뭐 정해진 사람은 없지만 내가 호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292페이지로 갔더니 놀랍게도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침 노동당이 강세를 유지하던 퀸즐랜드 옥슬리 선거구에서 무소속의 폴린 헨슨이 당선됐다. 이게 우연일까요? 라클란 맥쿼리가 호주의 아버지다라는 얘기가 145페이지에 나오고, 테라 오스트랄리스를 다 숫자로 만들어서 더했더니 182가 되고, 호주를 한자로 적어서 총 획수를 세었더니 26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이 책의 9장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숫자들을 이리저리 주물른 숫자인 292페이지에 호주의 어머니가 있다는, 이러한 것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싶어요. 이거는 거의 다빈치 코드의 수준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호주의 역사가 뭐 이러저러하다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호주의 역사라는 것을 소재로 삼아 일종의 퍼즐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이죠. 북반구에 다빈치 코드가 있다면 남반구에는 알더가 있다. 북다, 남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여기까지 세 번째 소제목이죠. 아내와 남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제목은 덕업상권입니다. 덕업상권 과실상규할 때 그 덕업상권이죠. 부제로 제가 로케이션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무슨 부동산에 관한 내용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주의 초기 역사의 죄수들이 중요하다. 사실 이 책을 보면 죄수가 없었다면, 혹은 영국에 범죄가 없었다면 과연 호주라는 나라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죄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스님들에게 절이 중요하듯이 죄수들에게도 감옥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감옥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감옥도 없는 나라에 그 죄수들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옥 좀 제대로 짓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모튼 베이, 이게 지금 브리즈번 근처에 있다는데 모튼 베이에 감옥을 짓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뭐 1820 몇 년에서 30 몇 년까지 감옥 쓰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종종 하는 것 중에 세계 3대 어쩌구를 선정하는 걸 하죠. 뭐 세계 3대 뭐 항구, 뭐 세계 3대 맛있는 음식, 아니면 뭐 세계 3대 폭포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로도 하지만 뭐 미국의 3대 뭐 이런 것도 하고 조선의 3대 뭐 이런 것도 하죠. 이 죄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호주에 살면서 우리가 적어도 호주의 3대 감옥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역사상 3대 감옥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감옥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모튼 베이 감옥. 사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모튼 베이 감옥에 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노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태즈메니아에 있는 감옥이죠. 포트 아서에 있는 감옥이고, 세 번째 감옥은 여기 만약에 시드니에서 간다면 좀 먼데 일단 맨리까지 가고 거기서 그 동해안에 한 1000몇백 킬로 정도 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노포크 아일랜드가 있죠. 거기에 있는 감옥이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튼 베이에 있는 감옥, 그리고 포트 아서에 있는 감옥, 노포크 아일랜드에 있는 감옥, 이것이 호주의 악명 높은 3대 감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감옥에 가지 말아야 하실 분들에게도 그렇고 이 적당한 제목은 덕업상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부제로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다음 다섯 번째 소제목은 전쟁이 피운 꽃입니다. 이 책에 보면 뭐 전쟁 얘기가 나오죠. 1차 대전, 뭐 2차 대전, 뭐 그거 중에 호주가 어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저의 관심을 끈 것은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의 과정 속에, 베트남 전쟁의 결과, 거기서 난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호주에 오는데 호주가 과연 그 사람들을 받을까 싶었는데 받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6년에 세 척의 배가 난민선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77년에 24척의 난민선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24척 중에 어느 한 척을 타고 온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좀 어려운데 히우라고 읽겠습니다. 베트남 사람이었다는데 54년생이라고 하고, 아까 그 호주의 어머니라고 불러달라 한 그분도 54년생이죠. 오늘 아주 54년생 풍년이군요. 이 히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 사람이 뭐 고향은 아니지만 자라고 학교 다닌 그 동네가 다낭이라는 거예요. 요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다낭이죠. 거기 직항이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살다가 근데 뭐 전쟁 중에 얼마나 열심히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여하간 난민으로 호주에 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호주에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2007년이 되면 이 사람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총독이 되고, 그 이후에 2014년이 되면 총독이 돼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총독은 베트남 난민인 것이죠. 작년, 그러니까 21년 8월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훈훈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한 훈훈한 이야기가 일부, 뭐 제가 조금 찾은 얘기도 있지만 일부 이 알더의 2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소제목, 전쟁이 피운 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책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다섯 가지 소제목으로 따라가 본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 책의 맺은말의 일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 문장을 읽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여행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길 바란다. 2021년 한국과 호주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이미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는 이 시기에 호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그 다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 문장이 끝나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뭐 이 책을 잠깐만 살펴봐도 이 책이 도움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빈치 코드 수준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 책이고, 전쟁이 피운 꽃 풍악을 울려라, 막 덕업상권 이런 책인데 이게 조금이나마보다는 훨씬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개정판을 내신다면 이 문장을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책이 호주에 대한 것이니까 이 책이
악어 입만큼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아니면 다 자란 캥거루의 등짝만큼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작가 손희웅님의 책 알고 떠나는 호주 여행 지식 가이드,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과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